2026년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정확히 15년 만입니다. 단순히 오랜만에 이루어진 외교 행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방문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치열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15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했을까요?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입니다. 구리 매장량 세계 2위, 몰리브덴 11위, 그리고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업은 몽골 GDP의 30%, 전체 수출의 94%, 외국인 직접 투자의 82%를 차지하는 사실상 국가 경제의 전부나 다름없는 산업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자원을 밖으로 내보낼 통로가 사실상 중국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중국이 국경을 닫자 몽골은 곧바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는 오랫동안 중국 이외의 새로운 우방국을 찾는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며 자원 주권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한국의 사정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29일 삼성과 SK는 청와대에서 반도체 AI 로봇을 축으로 향후 10년간 총 4,755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2,655조 원, SK가 2,100조 원 규모로 올해 정부 예산의 6.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민간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핵심 광물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약 90%가 중국을 거칩니다. 이 거대한 투자 계획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중국이라는 단일 공급선에서 벗어난 원자재 확보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박함은 사실 반도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 소수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국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가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로봇과 AI라는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피지컬 AI를 새로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는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 100개 이상을 추진해 2028년부터 본격 양산 체계로 넘어가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생산성은 오르겠지만 사람이 하던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새로운 산업이 굴러가려면 역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즉, 반도체 원자재난과 로봇 AI 전환이라는 두 흐름이 결국 같은 병목, 핵심 광물 확보라는 지점에서 만나는 셈이고 몽골발 자원 외교는 이 두 흐름을 함께 떠받치는 톱니바퀴 하나입니다. 몽골은 중국 그늘에서 벗어날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은 중국 의존을 낮출 공급처가 필요했습니다. 15년 만의 방문은 이 두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사실 이번 타결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과 몽골은 이미 2023년 11월부터 CEPA 협상을 진행해왔고 같은 해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해두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몽골 현지에 희소금속 연구센터를 열어 공동 탐사와 연구를 이어왔고 이번 방문 3주 전인 6월 17일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몽골을 찾아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만나 CEPA의 핵심 쟁점인 원산지 조항을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 때 열린 한 몽골 비즈니스 포럼에는 LS홀딩스 구자은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SK 이형희 부회장, LGC NS 현신균 사장 등 180여 명의 국내 기업인들이 동행했습니다. 정부가 판만 깔아놓고 기업이 뒤늦게 따라온 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처음부터 같은 테이블에서 이 그림을 함께 그려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통령의 국내 행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방문 이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지역 투자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조율해왔고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두 회장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이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직할 담당관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고
정부 조직 자체도 인공지능정책실과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AI 정책을 국가 성장 전략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몽골 방문은 대통령 혼자만의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조직 개편과 기업의 투자 결단이 한 방향으로 맞물려 온 흐름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에서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 비정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일몽골 EPA에 대한 몽골 내 부정적 여론으로 1년 7개월이나 중단됐다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 협정입니다. 품목수 기준 94.4%, 금액 기준 90.9%를 무관세로 개방하고 양국 정부가 운영하는 희소금속위원회를 통해 몽골의 광물을 탐사, 재련, 재활용하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21건의 협정과 EMOU가 함께 체결됐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중국의 손을 거치지 않고 원자재를 확보할 독립된 공급망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이 현실화되는 순간 중국은 자신의 앞마당을 서방 공급망에 빼앗긴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국은 이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방문이 이뤄진 게 7월 9일, 불과 하루 이틀 전이다 보니 각국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요 외신과 전문 매체들은 이미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이번 협력은 오히려 미국이 짜놓은 큰 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자원이 몰리는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몽골을 자기 편 공급망으로 끌어들이는 이번 행보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던 그림이 현실화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시사 뉴스레터 더 뉴스레터 바이 조지체는 이번 방문이 불과 2주 전 워싱턴에서 열린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 협의체 팍스실리카 정상회의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당시 한국은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보내며 미국 주도 전략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몽골은 이 회의의 정식 참가국 명단에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팍스실리카가 베이징에서는 사실상 반중 블록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몽골 나름의 신중함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였습니다. 일본은 좀 더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6년에 몽골과 첫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은 나라고 국제협력기구 JICA를 통해 오랫동안 몽골 광업 분야를 지원해 온 몽골의 최대 양자 원조국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이 히토류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일본도 몽골과의 협력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게 한국의 이번 행보는 위협이라기보다 같은 목표를 향해 뛰는 경쟁자이자 협력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 보고서는 몽골이 도쿄와 워싱턴 양쪽 모두와 이미 공식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일 협력 구상에 몽골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반응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은 과거 자원을 무기로 써온 전례가 뚜렷합니다. 2010년 센카쿠 분쟁 당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고 2023년 이후로는 갈륨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에 이어 텅스텐 몰리브덴, 2025년에는 히토류 7종과 관련 기술 전반으로까지 통제 범위를 계속 넓혀왔습니다. 이런 패턴을 감안하면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인 몽골이 서방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을 반기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이번 방문을 다룬 한 외신 기사의 제목부터가 중국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공식 반응은 없지만 이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결국 관건은 하나로 모입니다. 중국은 이 밀착을 어디까지 용인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세계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큰 판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탈중국화라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EMSP를 출범시켰고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1년간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지난 2월 이 협의체는 포지 이니셔티브, 포지로 재출범했고 한국은 의장국 역할을 올 6월까지 이어갔습니다. 몽골은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자원 보유국 자격으로 이 논의에 계속 참여해왔습니다. 한국이 이 공급망 재편의 한복판에서 몽골을 끌어들인다는 건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자원 뒷마당이 서방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몽골의 자원 수출 통로인 철도 역시 여전히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몽골의 대표 탄광인 타반톨고이에서 중국 국경에 얼렌하우터 간치마오두를 잇는 철도망은 중국 국유기업 션화그룹의 투자가 들어간 노선입니다. 물류의 실핏줄 자체가 중국 쪽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는 가정이 아니라 몽골이 이미 한 번 겪은 일입니다. 몽골의 대표 구리금 광산인 오유톨고이는 리오틴토를 비롯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한 몽골 최대 광산인데 2012년 몽골 정부가 전략 광산에 대한 국유 지분 확대와 자원 국수주의 성격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2011년 대비 2015년에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아무리 큰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도 현지 정치가 방향을 틀면 순식간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걸 몽골은 이미 한 번 증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몽골과 맺은 협정도 몽골 내부 정치 지형이 흔들리면 똑같은 패턴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몽골의 광산 개발권은 시장 논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지 정계와 연결된 유력 가문들이 이권을 쥐고 있는 구조라 정권 교체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 흔들릴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리스크가 어느 한쪽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몽골과의 협정은 정부가 판을 깔고 기업이 뒤따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애초에 삼성과 SK의 4,750조 원 투자 계획 자체가 핵심 광물을 어디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라는 질문 위에 세워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 시 EPA 타결은 이 질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답이었습니다. 정부는 협정과 희소금속위원회로 제도적 통로를 열고 기업은 그 통로 안에서 실제 탐사, 재련, 재활용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내 정치 변수나 물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 충격은 협정을 체결한 정부와 투자에 나선 대기업뿐 아니라 그 공급망 아래에 있는 중소부품 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퍼져나갑니다. 4,755조 원이라는 숫자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그 아래 현장까지 한 사슬로 엮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 전략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발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는 곳들의 공통점은 몽골 한 곳의 협정 하나만 믿고 올인하지 않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공급망을 함께 넓혀가며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원자재만 실어오는 게 아니라 몽골 현지에서 정련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이식하며 현지 신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핵심 기업들 역시 정부가 열어놓은 협력의 틀 안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현지화를 실질적으로 밀고 나가며 국가와 함께 중국 의존을 낮추는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4,755조 원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돈이 아니라 중국 의존 90%라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밑그림의 일부입니다. 다만 오유톨고이가 보여줬듯이 이 밑그림은 언제든 정치 변수 하나로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심 있는 기업이 몽골에 진출했다는 발표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정련 기술을 현지화하고 물류 대체 경로를 확보했는지. 둘째, 중국의 수출 통제 확대나 몽골 내 정치 변수가 언제든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셋째,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이로 파생될 에너지 인프라와 지역 경제까지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큰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유톨고이 사례가 보여주듯 자원 외교는 협정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정치적 변수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결국 어제 선언된 EPA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진짜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대전환의 현장,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야기인 만큼 다음 영상에서도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함께 짚어나가는 이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